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국민 앞에 겸손한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도 YTN 미디어룸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각계 전문가 인사들로부터 제20대 대선이 남긴 과제와 국정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639만여 표, 48.6%를 얻어 47.8%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4만여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은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 공조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오는 5월 취임할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는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윤 당선인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이 후보가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국민의힘이 5개 지역 중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는 현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밤새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1987년 직선제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개표가 시작된 뒤 이어졌던 아슬아슬한 접전은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6시 넘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1,639만여 표를 얻어 득표율 48.6%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과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도에서 승리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표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지만 새벽 0시 30분대 개표율 50%를 넘어서며 역전이 일어났고 이후 순위는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와 인천, 세종,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끝내 2위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7.8% 득표율로 1,614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1, 2위 간의 득표 차이는 불과 24만 7천 표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년 전에 6.2%보다 크게 떨어진 2.4%의 득표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4위로 0.8%를 득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과 함께 펼쳐졌던 치열한 승부는 윤석열 후의 출범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 앞은 이른 아침부터 축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지지자들의 축하 속에 집을 나선 윤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첫 기자회견을 연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선대본부 해단식에서는 정치 신인인 자신을 믿고 도와준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앞으로 집권 이후 맞이할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의 협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초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두 번째 대권 도전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정권 교체론 구도에 맞서서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로 선전한 만큼 앞으로의 역할과 재기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리한 여론 국면에서 대권 재도전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주류로 출사표를 던진 이후 이 후보는 야당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 유능한 행정가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에 사과하며 민심을 달래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 최소표차 패배. 여론조사 때 벌어진 격차를 크게 줄이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 이 후보는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 58살로 비교적 젊은 이 후보가 정계를 오래 떠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인한 만큼 재기의 발판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1600만 표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저렇게 대중성이 있고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도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 또 재개 발판을 좀 마련하시면 보다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다. 반면 당내 기반이 취약한 만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이 후보가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까지 현직 대통령급 경호와 예우를 받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도 행사하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 자택을 나서자 건장한 체구의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경계합니다. 시민들과 악수할 때도 윤 당선인의 한두 발짝 곁에서 2중, 3중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5월 10일 취임까지 두 달간 국가 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습니다. 윤 당선인뿐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대통령 경호처의 밀착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근접 경호 요원과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 지원 요원 등 전담 경호팀이 편성돼 24시간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지원되고 이동 시 필요하면 교통 신호를 통제할 수 있고 경찰 지원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가옥도 이용 가능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방문에 나설 때는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루어집니다. 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당선인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국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가집니다. 취임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 정부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는 5월 10일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인선인 비서실장에는 이른바 윤핵관 논란으로 물러났던 장제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새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이른 시일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또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하는 첫 인사인 비서실장에는 오랜 기간 깊은 신임을 받아온 삼선의 장제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핵심 관계자를 일컫는 윤핵관 논란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핵심 직책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분이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중책을 맡을 인수위원장으로는 막판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당면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이 꼽힌 만큼 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통상 당선 2, 3주 안에 꾸려지는 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50일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의 득표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결과를 통해서 본 민심의 의미부터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일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위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율 표 차이로 따지면 0.73%포인트. 네. 예. 득표 숫자로 따지면 24만 그 정도. 예.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로 친다면 정말 초박빙이 끝까지 누가 먼저 골인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명승부다. 예.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지 했는데 문제는 이것은 선거이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한 표만 이겨도 그가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승부는 없는 것이고요. 이 경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4만여 표 차이로 대선에서는 이런 표 차이는 역대 처음 봅니다. 예. 사실 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따져봐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뭐 100만 표, 200만 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격차도 1% 안으로 좁혀진 경우는 최초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박빙이었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국론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던 것 아닌가. 예. 결국은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그 무언가를 위한 투표를 한 세력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예. 방향도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개의 거대한 그룹이 상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화두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예.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3사의 사전 출구 조사가 결과가 이제 개표가 공개될 때 두 당의 표정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아닌데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환호했죠. 야, 한참 뒤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 전에 그 중지되기 전까지의 결과도 그렇고 깜깜이 주관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결과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에서 8%포인트 이상 이긴다. 두 자리로 이길 수도 있다. 압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은 자, 민주당 입장에선 지고 있는데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1, 2%포인트 차이로 신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뚜껑을 연 것은 이제 사실 근소한 차이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 가까웠고 어떻게 된 것인가. 여론조사 전에는 이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도 있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의 경합 우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6일 동안에 사실은 대대적인 표 결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제일 궁금한 건 그 기간 딱 들어갈 때 이루어진 야권 단일화. 근데 의외로 뚜껑을 열었더니 야권 단일화 변수는 상쇄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플러스가 됐지만 마이너스 역풍이 그만큼 나와서 의미 없이 묻혀버렸어요. 오히려 이 이재명 후보의 약진이 이제 상당히 이루어진 게 확인됐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못했던 표심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이겨냈던 중도층, 여성층, 2030 청년 세대가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의 결집이 조금 더 일어났다. 그래서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지상파 방송 3사는 0.6 차이를 예상했어요. 물론 0.73이니까 거의 뭐 맞춘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1위, 2위가 바뀌긴 했지만 JTBC 역시 뭐 거의 맞췄습니다. 자, 거의 1.5 안에 다 들어갔단 말이죠. 방송 4사의 조사 결과가 결국 상당히 보정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JTBC도 굉장히 자신하더라고요. 꼭 맞출 것이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누가 1, 2위를 해도 이상한 뭐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 3사는 이제 어쨌든 우위까지 맞췄으니까 거의 근접하게 맞췄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이 대목이에요. 본투표는 10만 명 가까이 그 대표적인 기표소에서 투표소에서 5명에 1명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모집단이 거의 이제 샘플하고 같습니다. 다만 저는 36.93%나 미리 찍었는데 사전투표를 어떻게 집어넣지? 그 안에서 어떤 성향들이 어떻게 뒤얽혀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내지? 근데 상당히 보정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JTBC는 3,500명 사전조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별도로 또 방송 3사는 10,000명을 했습니다. 4,000명, 10,000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서 보정치를 가지고 합산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 통계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에 좀 엉뚱한 통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됐고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고 많은 전문가가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하게 맞추는 예. 바람에 그 이야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한 70개, 80개 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수백 개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했던 게 예. 조금 허망해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마지막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부동층, 네. 중도층, 네. 그다음에 2030 젊은 세대, 네네네. 그중에서도 여성층 아주 뭔가 의미를 갖다가 확실하게 한번 짚어볼 만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대 남, 2030 남성, 청년층이 중요하다. 윤석열 후보 캠프, 특히 이준석 대표가 예.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2대 남으로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쏠림이 있지만 2대 년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하면서 예. 20대 이하 그룹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의 2030 공들이기가 가성비가 있었던 것이냐, 예. 투자 대비 효과를 충분히 뽑은 것이냐, 이거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 외에는 세대 차이는 뚜렷합니다. 40, 50은 이재명 쏠림, 네. 60, 70 고령층은 윤석열 쏠림, 이게 명확했고요. 그리고 지역구도도 결국은 드러났죠. 예. 물론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얻었던 호남에서의 두 자리 이 득표율을 조금 상회함으로써 예. 그것도 의미라면 의미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와 그 이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호남에서 상당히 장기간 구애하고 자주 찾아가고 했던 걸 보면 정량적인 효과는 미미해요. 예. 하지만 전 이준석 대표를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내려가 보면 온기가 다르다. 우리를 대하는 부분들, 기대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계속 찾아가시라고 권하고 싶고 이번에 또 고향이 안동입니다. 예. TK에 또 열심히 구애를 했던 이재명 후보도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예. 약 20% 남짓 또 TK의 표를 가져왔어요. 이게 앞으로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천천히 확산되면서 네. 시간을 가지고 변화가 오리라 믿어봅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느 쪽, 젊으면 어느 쪽, 네. 호남에 살면 어느 쪽, 성별에 영남에 살면 어느 따라서도. 쪽. 이 구도가 이제 완전히 흔들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선거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이 되면서 성공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평도 나오는데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일정부터 한번 다시 그러죠. 들어보죠. 예.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야당과의 협치, 네. 소통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소통과 협치는 자기가 짊어지고 갈 과제가 이제 되는 거겠는데 일단 그 첫걸음은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의 사퇴와 단일화, 거기에 따른 통합정부라는 대가, 네. 이걸 어떻게 정리해낼까 그것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예. 승리 일성, 사실은 이제 좀 훈훈한 면도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깨끗한 승복을 선언하면서 자,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후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감사하고 위로를 전한다. 이제는 힘을 합쳐서 경쟁은 끝났으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를 주고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일 급한 것은 이 자리에서 조속히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마평들을 보면 자, 인수위원장을 맡길 것이냐, 초대 총리를 맡길 것이냐, 또는 거기서 또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과학기술 분야는 안 대표가 맡아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예. 과학기술 총리직이 좀 신설될 것이냐, 아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자, 안 대표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각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당내에서 당권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또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 쪽 내에서는 분란의 조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당장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럼 이 청년층에 소구해서 어느 정도나 대선에 기여한 것이냐, 이게 좀 뚜렷하게 족적이 남은 것이냐, 마찬가지로 그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 이게 다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내부에서도 기여도와 공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윤석열 당선인이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편한 쪽은 내각에 참여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수위와 그 이후에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 그다음에 실제 취임 이후에 내각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젠 야당이 되는 민주당과의 협치 못지않게 1차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가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좀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처음에 좀 힘들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드디어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당선인의 비서실장이 돼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갖다 이제 끌어나가겠는데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인수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뭐 장제원 의원 3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굳이 뭐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어서 윤핵관이라고 쓰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비서실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할을 맡았어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이 권영세 사실은 총괄선대 본부장도 역할을 굉장히 잘한 편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다선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나 또 집권을 해봤던 이제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와 어느 정도의 교섭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또 스무스하게 인수인계를 준비하느냐. 인수위원회는 말 그대로 현 정부의 모든 이제 집권 과정에서의 권한을 또 자료를, 데이터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그걸 또 윤석열 정부에 맞게 재편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떤 정책을 강화하고 어떤 정책은 없앨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2달이 있는데 저는 좀 노련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오만과 겸손의 사이에서 새로운 집권 세력도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서 오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 협치, 소통의 가장 기본 바탕은 겸손이에요. 오만과 겸손하면 사실 민주당도 그 말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선방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지도부는 다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사퇴하면 어차피 비대위는 꾸려야 되는군요. 꾸려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법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조기 전대를 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든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측컨대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비대위 체제를 거치면서 내부에서 수기를 하게 되죠. 비대위의 첫 번째 역할은 패인을 구체적인 거대로, 굵직한 아젠다는 굵직한 아젠다대로 정리해서, 자, 민주당은 왜 패했나? 간발의 차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패했나? 근데 그 간극에 들어있는 의미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왜 비호감이 되었는지, 후보와 민주당이 또 왜 이 국민들에게 성토를 받았는지, 막강한 권한을 총선 때 몰아줬는데 무엇을 가장 잘못한 것인지, 또 잘했기 때문에 계승할 건 뭔지를 낱낱이 뜯어보는 과정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백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비대위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총사퇴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다 중앙 당내에서의 어떤 기반이나 활동이 없었던 거지. 그렇죠. 주변에서의 어떤 경력은 꽤 있기 때문에 행정가로서의 이제 당 안으로 들어올까요? 선거도 치러봤고, 예를 들면 문재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까지는 지냈어요. 권력에 참모를 해봤는데 영선. 근데 2012년에 결국은 실패하고 재수의 길을 가죠. 이때 가장 먼저 한 게 배지를 단 겁니다. 국회에 들어갔고 당권도 잡습니다. 그때 당권 대권 분리론이 있었는데 당권을 잡는 바람에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등이 또 탈당하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래도 그냥 일로 매진해서 결국은 재수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럼 어쩌면 문재인 코스를 이재명이 갈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장 지금 당의 이제 상임고문직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오늘 선거가 끝났는데 직을 맡는 게 온당하냐. 뭐 내부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다시 도전하죠.
여기서 발목 잡을 것이 대장동 의혹이에요. 네. 이게 대선이 끝나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특검하고 책임을 집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물었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민주당은 특검을 이제 여당과 함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걸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유탄이 날아올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당선인 기자회견이 있을 때 기자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윤석열 물었죠. 당선인한테 물었죠. 그 장면 한번 보죠. 아, 예. 흥미롭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네, 놔두면 네. 되는 거니까 시스템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럼 네. 특검도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검은 사실은 먼저 발의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부산저축은행도 포함해야 하고 예.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타겟팅한 발의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검 논의는 다시 해야 됩니다. 여야가 어차피. 여야 합의로 발의를 하면 특검은 갈 수 있는데 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가. 민주당은 이건 이재명 후보가 던진 이야기예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된 상황에서의 스탠스가 좀 주목이 되고요. 이 반대급부로 또 배우자 리스크는 예.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영부인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부인이랑 호칭 쓰지 말자, 제1부속실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영부인으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5월 10일 이후에. 그럼 문제는 검찰이 이것을 비공개 소환할 것이냐 아니면 제3 공간에서 위치해서 어떤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서면 조사로 끝낼 것이냐 그리고 나서 무혐의를 둘 것이냐 지금 이 대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장모에 대한 재판의 결과 등등 수사 결과 등등과 함께요.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온 힘을 쏟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섰던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다시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을까? 이걸 또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검찰 개혁이 될 것이냐. 예. 윤석열식 도로 검찰 개혁이 사실 유세 과정에서 나온 것은 검찰 권한의 강화예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한 수사권도 가고 필요한 정도의 조정을 통해서 무조건 아닙니다. 공수처도 최대한 보완은 해보지만 그래도 기능이 안 살아나면 폐지하고 그러면 검찰에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 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권도 독립적으로 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이건 역대 초유로 본인만 당해본 거예요. 검찰총장 중에.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행사를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법규 자체도 바꾸겠다. 근데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것은 검찰의 개혁인가, 검찰 권력의 강화인가, 이건 또 물음표가 던져질 거거든요. 예. 함부로 하진 못할 겁니다. 또 유세 과정에서는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자, 이거는 정부와 싸운 이 독립운동과 같은 인물이다. 예. 왜 검찰총장이 될 수 없단 말이냐? 오히려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될까? 이것도 이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의 눈치를 초기에는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합의돼서 밀고 온 어떤 흐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법 여건이 180석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이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도 양보하는 미덕을 초기에는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관련한 뉴스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연결해보죠. 윤보리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하고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분열을 씻을 국민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과 조만간 직접 만나 인수인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며 이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직접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윤석열 당선인을 찾아가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서두르겠다며 차기 정부 준비 과정에서도 자주 의견을 구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도 선거에 참여해준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해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회는 5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윤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라는 난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는 여야가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극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찬성 187인, 반대 99인, 집권 1위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4명을 더해도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여전히 입법 권력을 쥐고 있어서 윤 당선인은 시작부터 여소야대 전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뒷받침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진 겁니다. 그 야당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국정 과제를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여소야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며 거듭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까지 줄줄이 놓인 시험대에서 윤 당선인이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5개 지역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는 현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후보가 당선돼 10년 만에 보수 정당이 차지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 후보는 과반 득표를 넘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종 후보를 눌렀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 정당이 10년 만에 정치 1번지 종로를 탈환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우리 종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종로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공석유된 서울 서초갑 역시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 후보가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 차로 이겼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무소속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이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눌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사퇴하면서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자 임 전 구청장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56.9%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성 역시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거머쥐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4곳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면서 원내 의석수가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성별을 기준으로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젠더 이슈가 떠오르면서 2030 남녀가 각각 총결집한 모습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성별 갈라치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30의 성별 표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에서는 윤 당선인이, 반대로 20대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60% 가까이 얻을 걸로 예상된 겁니다. 20대만큼은 아니지만 30대도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3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윤 당선인으로, 반면 30대 여성은 절반 가까이가 이 후보로 쏠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양당이 젠더 갈등을 10분 활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2대남 맞춤 공약을 선보였고, 반면 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며 2대녀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20대 여성 표심이 상당히 부동층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막판에. 그런데 이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으로 맞은 첫 기자회견부터 쪼개진 2030 표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윤 당선인은 성별 갈라치기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과정에서 밝혀온 입장이 반대로 뒤집히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2대녀 표심이 역결집하면서 득표차가 미미하고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하면 마냥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30의 뚜렷한 성별 표심을 확인한 채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새 정부는 젠더 갈등 해소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라에서 정착하고 계속해서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입장을 그냥 고려하기만 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공약으로 저희를 고려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니까 부동산 문제를 빨리 좀. 애기 키우기가 직장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애기 키우기 좋은 나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조금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꿔서 서로 화합하면서 불평한 것도 잘 들어주고 서로 잘 사는 방향으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특별 스튜디오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잠을 전혀 못 주무신 얼굴이시다. 밤새도록 꼬박 세우셨습니까? 꼬박 세웠습니다. 아, 예. 이고분님은 좀 주무셨습니까? 뭐 자다 깨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결과를 보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높았고 일단 시작부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해볼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민주당의 계속된 어떤 호소가 있었고 해서 결국 박빙의 승부로 끝났습니다마는 자, 어떤 여론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할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우선 민심은 늘 두렵고 좀 경외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양 진영이 총력을 기울여서 결집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자칫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극도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역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하지 않았나 그 성찰을 해봅니다. 예. 자, 이 고문님은 이번 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뭐 단시간에 일어난 민심이 아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민심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해서 한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이 정권이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뭐 소위 경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 정권으로서는 답이 없겠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는 뭐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표차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지만은 어쨌든 정권 교체는 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 차이가 0.7, 0.8%포인트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박빙이어서 그야말로 뭐 초박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혹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불복이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이 불복 문제는 뭐 이 의원님께 물어봐야 될 문제죠. 뭐 그쪽 진영에 이런 건 없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벽에 거의 판세가 굳어졌을 때 그 승복 선언도 했고 또 그 상대 후보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의 말도 했고 또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 이를 당부하는 말도 했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전화 통화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건 민주당의 몫인데 이제 화합 통합 이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도 승자시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 깨끗하게 승복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걱정 들었는데 문제는 당선자가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 반은 지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이 있다. 국민의 반이 있다. 이걸 항상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통합을 그냥 정치적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 여기서부터 통합이 출발해야 되니까 문제는 승복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벼운 마음일선지 모르지만 뭐 저신과 승복한다 이러면 되지만은 당선된 사람은 엄청 짐을 많이 진 거죠. 이게 그 표를 얻는 것과 권력을
갖는 것을 비례성에 맞게끔 한다면 사실은 그게 작동이 되기가 좀 쉬운데 사실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갈등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제도적으로 한 표라도 얻으면 승자 독식 원리에 의해서 권력을 가져가지만 그런 형식적인 논리로 권력을 다 가져가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은 배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윤석열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에서 대선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팽팽하게 민심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표 절반의 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말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범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대충 180가 가까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 예전 같으면 뭐 발목을 잡는 정쟁 말고 뭔가 화합의 정치 아니면 협치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당선된 사람이 승자 독식 그 원칙 때문에 뭐 반을 지지받고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반대편을 뭐 의석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러나 반대편도 지지도 나와 거의 같은 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존중을 하고 또 권력의 자세를 내려놓고 정말 화합의 자세로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권력에 취해서 오만할 것이 아니고 반대 진영을 생각하는 그런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력을 낮추는 이런 자세로 민주당과 다가가고 진심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야가 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좀 이게 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고 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졌지만은 의석이 많으니까 제대로 되는 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도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같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것이 무슨 양 정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서로가 좀 존중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고문님으로서 점잖게 당부하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정부 조직부터 바꾸겠다고 하면서 뭐 청와대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 밑에 뭐 총리의 임명이든지 행정 조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탈원전했던 걸 다시 돌려서 원전 건설 추진으로 빨리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협치가 될까요? 거기에도 묘합할 그 지혜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뭐 절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태클 건 거나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익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국회로서 그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은 또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수위를 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자, 국민의 당하고의 당대당 통합이냐 아니면 흡수 통합이냐 이것은 어떻게 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면서 두 분 당선자와 안철수 대표 간의 그 신뢰를 갖고 신뢰를 하자 뭐 문서 쓰는 조이 쪼가리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내를 신뢰하고 나도 당신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당은 당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두 사람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합당 말 없이 빨리빨리 지켜져야죠. 그런데 통합의 정치 협치를 하려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좀 많이 정부로 데려오고 그쪽에 민주당 쪽에서도 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데려다가 쓰시고 그렇습니다.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통합을 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이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틀이 붙어 있죠. 또 이게
또 승자 독식의 양당 정치,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의회를 좌우하는 양당 정치가 되어 있죠. 여기도 진영 간의 소위 패거리 정치처럼 이렇게 진영 간의 대립이 아주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측에서 예. 정말 국민의힘도 내거는 게 국민통합정부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국민통합정부 하겠다는 거다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통합과 정치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걸 먼저 안을 꺼내서 민주당에 제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네들도 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겠죠. 통합정치, 통합정부 민주당이 꺼냈을 때 국민들 상당수는 야 급하긴 급한가 보다. 선거 때 되니까 저렇게 꺼내냈는데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시는 겁니까?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정치개혁에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늦었지만 제시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정치개혁, 뭐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당제를 이루도록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국무총리에게 내정의 총괄권을 실제적으로 헌법에 정한 대로 맡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장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 시간에 평론가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너무 위상이 위축됐다라고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반대를 해서 다시 키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한테 있고 그다음에 이거 혹시 정치 보복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그 불행했던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보복은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해서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기획을 다 하고 그것이 소위 문재인 정권이 아주 특허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본인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은 이제 없겠죠. 없고 다만 이제 검찰권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검찰총장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검찰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검찰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 또 검찰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는 건데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인은 검찰총장 할 때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수사해 놓고 지금 검찰들은 당신들 권력 눈치 보고 수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히려 윤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좀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아주 주요한 의제로 검찰 개혁을 해왔고 또 공수처가 신설됐고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져서 지금 착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당을 달리하는 후보로서 당선인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온 이 검찰 개혁의 성과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도 그걸 수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도 소모적인 아젠다 가지고서 이렇게 정치적 파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일될 수가 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이제 정부를 꾸려간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정 보완을 할지라도 전면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해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뭐 그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전 정부의 것을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해악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 정부, 지난 정부 거를 무조건 부인하고 뭐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 정부 것이라도 잘한 것은 이어받아야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지난 정부가 정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권력을 남용한 일이 있으면 그건 뭐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바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 잘못한 거는 무조건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도 잘 안 되고 뭐 잘못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그 잘못된 게 검찰 개혁은 검찰권을 바로 세우자 하는 이야기지 남용을 막고 정말 인권의 원칙에 잘하는 이야기지 검찰권을 축소하고 뭐 검찰 권력을 경찰에다 넘기고 이렇게 하자는 게 개혁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 점은 나는 뭐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은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법 개혁, 정치 보복 문제는 뭐 그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한번 믿고 기다려 보는데 근데 아까 잠깐 이 의원님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마는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느만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임기 줄이고 중임제의 책임 총리의 이제 그거죠. 이제 지금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정치 계획에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눈 거고 내각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눈 지방으로, 거고 이런 이제 분권의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개헌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개헌을 하기 전에도 대통령이 의지로서도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각에다 권한을 많이 주고 이건 뭐 책임 총리제를 한다든지 정말로 총리를 국회에도 추천하게 한다든지 또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양당제의 피해잖아요. 이 선거제도와 선거제도를 소선거제를 중선거구로 고치고 중대선거구로 하면서 다당제의 길을 틔워준다든지 그렇게 임으로써 양당제가 갖고 오는 갈등과 분절, 진영 간의 대립 이걸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나누는 이런 분권형 개헌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정당과 선거제도를 고쳐서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다당제로 해서 소수 정당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진영 간의 어떤 극렬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를 꼭 뭐 자기 당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야 인사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그 직에 맞는 정말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골고루 인사를 쓰는 그런 것은 법을 안 고치고도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하거든요. 나 이런 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당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겨두기에는 사실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바꿀 수 있고 또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놓기보다는 더 집중시키는 욕망을 보이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그거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만 담아서 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뭐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국민들이 걱정하던 것도 그거거든요. 막상 권력을 잡아보니까 괜찮은데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상대당도 우리도 양당 체제 좋아. 어차피 다음번에 또 넘겨받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제1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1당으로서의 권익을 놔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게요. 두 분이 다 약속을 하신 걸로 보고. 정권 초기에는 왜 계획이 없냐. 권력 잡았는데 대통령 본인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소위 층들이 정권 잡았는데 뭐 해보지도 안 하고 무슨 계획이냐 이런 거. 그건 이제 고모님이 옆에서 잘 좀 다독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 되면 이제 얼마 남은 데부터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알겠습니다. 정치 계획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국민의 큰 기대가 어깨에 이제 짊어지어 있기 때문에 잘 해내시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거라고 예.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스튜디오에서 다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후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수락 인사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으로 걸려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하와 함께 두 나라가 안보와 번영, 코로나와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것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와 면밀한 관심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일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통화해서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당선인은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5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거나 윤 당선인이 조기 방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대 당선인 중 당선 후 가장 짧은 시간에 통화가 이뤄진 것은 양측의 한미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 등 한미 동맹과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경제협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선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북한은 최근 교착 국면에서 더 나아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조치 해제를 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지며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힘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비롯한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먼저 타격하는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또 성과 없는 대화는 쇼에 불과하다며 맹목적 만남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았고 경제 협력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 협정을 준비하고 이와 함께 예측 가능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5년 만에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 작전 승인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파열음이 계속 들리며 사이렌 소리가 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전쟁을 좀 멈추게 도와주세요. 중국은 그러나 타이완 통일 의지를 재확인해 미중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祖国完全统一的历史任务一定要实现，也一定能够实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나토는 동부 유럽 지역에 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선을 나흘 앞두고 또다시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덜한 지금을 북한이 무기체계 발전의 호기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윤석열 캠프의 외교 사령탑이었던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를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당선인 캠프가 이제 분야별 본부가 쭉 있는데 외교안보 정책본부의 총괄 간사를 계속 맡고 계셨죠. 예.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공약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사실 한 20개의 세부적인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북한 남북관계 통일 문제가 한 덩어리로 있고 외교 문제가 있고 국방 문제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요. 뭐 가장 그래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복원,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 그리고 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경제안보 외교, 그리고 북핵에 대한 억제력 확보 이런 것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설명하는 장면이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네. 근데 이 외교적인 수사가 많아서 정확하게 감은 잘 못 잡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한다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뭐 사실 외교라는 거는요, 연속성이 있고 거기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 정책이 180도 뒤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자, 예.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래서라도 대화로 끌어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수단으로서 제재 완화라든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런 것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지도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약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남북관계 정상화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이 일방적인 행동을 해도,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조금 더 가미된 대북 정책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미동맹과 뭐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좋은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겠다. 한중관계는 조금 더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봐요. 하나는 약간 국내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를 활용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하나씩 짚어보자면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기자가 질문했을 때는 틀림없이 미사일과 관련된 위협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선제 타격 얘기를 당선인이 확 꺼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좀 놀라기도 하고 계속 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외신에서도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놨던 평화에 대한 어떤 진척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해놨다는 평화의 진척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대북 정책을 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예. 하지만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선의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함께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 정세에 대한 접근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 해서 예. 우리의 MD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킬체인,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남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겠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대화는 북한과 하려고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북 관계, 우리의 대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접근처럼 북한에 먼저 양보하는 방식보다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 지금 문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주변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면서 튼튼한 억제력을 갖추는 그러한 계기로도 삼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일본과 관련된 얘기는 좀 나왔고 중국과의 얘기를 좀 해본다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한 좀 강한 비판 같은 것들이 나와서 한미 우호 동맹을 강조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중국하고 저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대목을 들어보시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나 경쟁 구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줄을 잘 탈 수 있을까 이제 항상 이 고민이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줄타기 외교 새 정부에서는. 저는 사실 줄타기 외교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외교적 가치가 무엇이냐, 국익이 무엇이냐, 그 기준 하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갖다가 잘 이뤄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사드 산불,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뭐 MD 통합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중국에게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 입장 표명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만이 쌓였고, 또 하필이면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과 같은 것이 쌓이면서 양국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또 중국이 한국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설명 과정에서 아까 같은 표현이 나오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미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을 튼튼히 해야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전략적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의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 간사셨으니까
최근에 터진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었습니다. 이때도 당선인이 나름대로 입장을 갖다 내놓으셨어요. 그때도 관여하고 자문을 하셨는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을 더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입장을 보이실 거라는 예측인데 맞습니까? 강한 입장이라기보다는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요. 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 유엔 헌장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당사국이라면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난을 해야 됐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약간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 주저하는 사이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뒤늦게 제재에 동참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우방국과 우호국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 제재에 동참을 하니까 러시아도 한국을 비난하면서 제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이 잘못된 그러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 예.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에는 사실 삼성, 현대 등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한국이 우리를 규제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비우호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기화될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사실 한국 외교나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신냉전 구조로 흘리고 네. 신냉전 구도가 이 동북아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 맹목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을 지원하고 예. 맹목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중국 역시 북한을 지원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한국이 가진 외교 역량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급적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예.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 문제까지 풀어가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본하고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꼭 일본이 내놓는 말이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약속한 건 좀 다 지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일본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갖다가 지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과제에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합의 같은 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그러니까 한일 간의 청소년 교류라든가 또 한일 간의 어떻게 보면 협력 사업으로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3의 지역에서의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느꼈을 때 그러한 역사 문제까지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모델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갈등을 겪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5월에 아마 쿼드 정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거기 참석을 하는 모양이고 방한하게 되지 않을까 가능성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당선인이 외교 무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무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든 그 이하의 회담이든 첨예하게 국익이 대립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서 아주 매끄럽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쿼드 정상회담이 열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가 한국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요. 조금 변수가 발생해서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한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이견이 없고 어떻게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든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든 조기에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선인 외교안보정책본부의 총괄 간사를 쭉 맡아 오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 이거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라고 느끼신 것도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당시에는 외교안보정책본부의 총괄 간사였는데
이제 선대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해체됐으니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지금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제기되는데 하나는 북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다른 하나는 사실 주변국 외교를 뛰어넘어서 경제안보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범철 교수님 계속해서 자문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스튜디오를 다시 연결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리 앵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인수위에서 바로 검토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제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모두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자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럼 뭐 한 겁니까? 세금 받아서. 치료해 줍니까? 약 줍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알아서 하려는 거 맞죠? 그러니 이 서민 자영업자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는 대꾸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50조 원을 조달해 충분히 보상해주고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는 사실상 모두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완화 전략은 매우 과학적이고 통계에 근거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염이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가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올해 안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거리 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최저임금제 인상 속도 조절, 노동이사제 찬성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이틀째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급증한 환자를 음압병실 같은 기존 시스템으로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며 일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다음 분 오세요.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550만여 명으로 감염 이력을 가진 사람만 전 국민의 10%가 넘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에 이 비율은 늘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쯤 유행 정점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2주간의 기간이 정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환자는 1,100명이 넘고 신규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겨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확진자를 코로나19 병상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이에 수도권 상급 종합 병원장들에게 서울대병원 모델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해당 병원에는 확진 환자가 진료받는 일반 병동이 10개에 달합니다. 항암 치료나 투석 등 다른 질환 치료나 응급수술로 입원했다가 확진된 경우 일반 병실에서 기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정된 코로나19 음압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늦은 진단으로 진료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은 지난 1월 20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한 엄중한 상황. 그동안 만남을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가 과제가 바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방역 체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과제를 이재갑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기간 중에 제일 도드라졌던 코로나19 문제는 확진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보실 때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전 선거일이었던 3월 5일 투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사실 저희 가족도 좀 불편을 겪었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 안내를 제대로 잘못 받아서 확진자 줄을 잘못 써가지고 거의 30-40분 넘게 기다리다가 이상해가지고 돌이켜서 투표를 하게 돼서 안내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리고 감염자가 아닌데 확진자 줄에 서서.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이 안 가냐. 저는 다른 줄에서 저희 아내가 다른 데 가서 투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다 여기 다 끝났는데 나는 금방 끝났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엉뚱한 데 있는지 알고 와서 투표를 해서 거기에 실제로 줄 섰던 사람들에 대한 안내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투표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표함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 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사전 선거 도 이제 본투표 때처럼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사전 선거는 같은 시간대 진행하고 또 본투표는 또 이렇게 나눠서 있는지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투표가 제대로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냐는 좀 제쳐놓고 투표 때문에 이 선거전을 치르면서 코로나19가 확 확산된다든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잘 막아낸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투표 과정, 그러니까 투표 자체보다는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가 있었잖아요. 선거 유세가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확진자 규모가 예전에 있었던 보다 확진자 규모가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선거 유세장에 많은 확진자들이 아마 섞여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차별성을 지적하는 게 이런 노조라든지 이제 절박한 사람들의 집회는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을 했는데 선거 당시에 유세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사실 2m, 1m 간격 전혀 지켜지지도 않았고 체온을 재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이제 인수위를 구성해서 정책을 준비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일단 방역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정부의 공과를 좀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아니 확진자가 어떻게든 줄여서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좋다 그러더니 이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공과를 따지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지난 델타 유행까지는 능동적인 저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확진자 규모나 또 사망자 규모를 최소화시킨 부분들은 뭐 어떠한 면에서 이제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나 유행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좀 고통이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오미크론 자체가 이미 12월부터 다른 국가에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게 이미 뻔히 보였던 상황인데 우리가 의료 체계나 이런 체계들을 좀 약간 유연하게 예. 바꾸는 조치들을 먼저 한 2, 3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준비의 시간을 제대로 못하고 닥치니까 갑자기 뭐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넓히고 뭐 이제 재택치료도 일반관리군 같은 게 특별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시행이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번에 뭐 서울대처럼 뭐 일반 병상에서도 환자를 보는 듯 이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만 됐으면 사실 혼란감 없이 진행이 됐을 텐데 또 어떻든 한 2, 3개월에 우리가 벌었던 시간, 델타 때 거리두기 강화해서 유행을 꺾으면서 벌었던 시간들을 이런 의료체계 준비에 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는 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공과를 그렇게 평가해 봤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 뭔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재까지는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병원 현장에서 받아서 지침으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의 시행령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현장을 파악해서 그런 지침으로 방역 대책이 좀 나오는 걸 좀 바라고요.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 제한도 좀 풀어주시고 영업 제한도 좀 풀어주세요. 소상공인이 웃어야 나라도 웃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먼저 인터뷰에 등장하신 분은 보건의료 쪽 종사자이신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의료 쪽이 완전히 자리를 잘 잡고 넉넉하다면 잠깐 민간 병원들의 이제 손을 빌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별로 없으니까 민간 병원들한테 막 수시로 이것저것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력 확충, 뭐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이미 이제 집권을 해서 실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는 오미크론의 상황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수위 자체가 지금 오미크론의 대응은 현 정권의 방역팀에게 맡기고 오히려 인수위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오미크론 이후의 상황에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제대로 볼 건가, 의료 체계의 준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한 우리가 계속 겪었던 문제인 이런 유행이 커졌을 경우에 소상공인의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음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공공의료는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또한 민간의료도 동원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민간의료 내에서의 공공의료의 측면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특히 민간 영역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비슷한 역할을 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그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수위가 이제 그런 로드맵을 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합리적인 거리두기 방안 다시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를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사실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 어떤 뭔가 뾰족하게 대단한 것 또는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나라만의 거리두기가 2년 동안 효과를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거리두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사람 수를 줄이는 형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리두기를 새롭게 짠다는 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바로 지원책을 바로 가동을 해서 우리가 일을 쉬더라도 우리가 생계를 잃지 않는, 그래서 생존과 생계를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준비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손실이 나는 것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면 사실은 뭐 불만 없이 끝날 수 있는데 또 국가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오미크론의 큰 파고가 지나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변이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상황이 벌어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통상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유행이 이제 토착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정 감염병을 1급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것들을 이제 2급이든 4급이든 낮춰서 일상적인 그런 감염병으로 언제 그것들을 전환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포스트 오미크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완화해서 큰 위험 없이 완만하게 어떻든 연착륙을 시키느냐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을 보면 미국은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남았던 하와이까지도 이제 마스크 벗는다라는 소식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이면은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처럼 우리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대로 갈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예. 특히 미국은 감염자 숫자 거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감염자부터 시작을 하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감염자가 이제 10%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매우 점진적으로 다만 우리도 가능한지 아닌지는 일종의 약간의 테스트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상황들을 해보고 두 번째는 환기가 되는 영역에서 마스크를 벗는 작업들을 해보고 일단 그 이후에 그래도 유행 상황이 약화되지 않거나 고위험군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차근차근 벗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구조 자체가 예.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한번 밀집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구조가 미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그런 부분 적용하고 특히 환기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갖추게 하느냐도 일종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초유의 처음 겪는 사태니까 네.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아무튼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따르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대 대선 특집 방송으로 마련한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